안녕하십니까. 배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보통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책임은 일반적으로는 보수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주 기본법으로서 이제 민법에 도급 계약편의 하자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또 혹은 또 다른 특별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이런 특별법에서도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자 관련해서 소송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 하면 통상적으로 수급인이, 그러니까 시공사가 발주자 내지는 도급인에 대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 내지 발주자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항변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하자 소송을 별도로 제기되기도 하죠. 도급인이. 그러니까 건축주가 별도로 하자 담보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제기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후자의 방법이 사용이 되고 보통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전자의 방법이 많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은 별도로 이제 항목을 빼서 나중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일반적으로 민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라는 것은 뭔지 이제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하자라는 건 여하튼 완성된 그 건물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공사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한 경우, 그 다음에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사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당사자가 약정한 거죠. 계약서나 설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약정한 것에 적합한 이 성상을 갖지 못했다. 품질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이고, 이건 어떻게 말하면 당사자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약정한 거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의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건 객관적 요건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에 사용되는 용도에 좀 부족한 성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뭐 이렇게 하자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이제 판결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을 건축물 하자라는 것을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조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주관적 요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춰야 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여부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건 건축물 자체의 하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외적인 조건, 예를 들면은 건물은 완성됐는데 인근에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개발사항 등 같은 것이 애초에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주장들은 하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채무 불이행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건 하자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 이거 구별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라고 하는 게 당사자가 이제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품질과 성등을 구비할 것을 약정했는데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자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냐.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서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의 부속 서류는 설계도라든지 시방서 같은 여러 가지 서면들
서류에 의해서 당사자가 뭘 약정했느냐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뭐 그의 시방서나 도면의 설계 내용이 우선 기준이 될 겁니다. 대부분 판례에 보면은 전기선 설계도에 전등선과 전열선을 구별해서 별도의 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하고 달리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하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약정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러면 수급인이 설계 도면에 기재한 대로 시공하면 하자가 아니고 문제가 없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턴키 공사가 아닌 이상은 건축주, 발주자, 도급인이 작성해서 수급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도급인의 지시를 따른 것과 같기 때문에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부적당하다는 걸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하면은 수급인한테 하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판결에도 보면 건축주가 원래 이제 처음에 최초 설계도면이 있는데 그 이제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하는데 동의를 했고 변경된 설계에 따라서 설계 변경 허가까지 맞춰진 이상에 그렇다고 보면은 유효한 설계는 원래 설계가 아니고 나중에 변경된 설계다. 그래서 시공자 측이 그 변경된 설계에 맞게 시공을 했다면은 원래 건축주 입장에서 원래 설계가 다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하자라고 주장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서하고 불일치한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그게 얼마나 불일치하는지 내용이나 정도를 따져봐야 되고 계약의 목적 등도 신중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급인에게 아주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은 아주 매우 경미한 불일치. 그래서 건물의 가치라든지 기능, 미관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공사 현장에 따라서 내용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런 게 인정될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 이렇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로 무조건 시공하면 언제나 면피가 될 것인가 시공자가 그렇지는 않고 설계도면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건설 기술자 경험에 비춰보면 누구라도 알 수는 있는 그런 거다. 그런 사항이면은 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상 제품을 특정해서 시공하기로 했는데 그 특정한 제품이 시공 안 된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경우도 하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원래 가폐사 거 쓰기로 했는데 의뢰사 거를 설치한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그러면 약정하는 거를 설계도나 여러 가지 뭐 계약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판정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서류 가지고 만약에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의 목적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래상의 표준 규격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 소위 턴키 방식하고 설계 시공 분리 방식을 구별해 살펴봤을 때도 턴키 방식은 설계까지 시공자가 책임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설계 시공 분리 방식보다는 수급인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주관적인 요건들이인 것이고요. 하자에서 이제 객관적인 표지, 그런 거래 통상 갖춰야 될 품질을 결여한 경우, 이런 것도 이제 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자 있는 건축물이 될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절대적 하자, 누수라든지 균열, 뭐 배수 불량 침하 이런 것들은 사회통념상 좀 문제가 있다고 다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하자로서 하자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언제나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건물 하자 유형은 뭐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뒷부분에도 이렇게 약간 깨져서 나오는 거는 지금 약간 이 프로그램 버전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물리적 하자, 뭐 법률적 하자, 환경적 하자, 책임 소재에 따라서 시공 설계, 감리 사용, 사용상 하자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하자하면 시공상 하자가 이제 많이 논의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건축주나 발주자들 입장에서 또 수분양자 입장에서 설계나 감리 책임을 묻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는 점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같습니다. 하자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하고 좀 구별 개념으로서 건물의 미완성하고는 건물의 하자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미완성은 뭐고 하자는 뭘까요? 미완성은 그야말로 건물이 완성이 안 된 경우죠. 완성이 안 된 경우죠. 하자는 건물이 완성됐는데 완성된 거에 뭔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거는 공사가 중간에 중단돼 가지고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가 미완성이고요.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하고 건물 주요 부분이 다 약정된 대로 시공돼서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완성이 됐는데 다만 그게 좀 불완전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완성하고 하자를 그럼 왜 구분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뒤로 먼저 가서 볼게요. 구별의 실익이 뭐냐? 건물이 미완성됐으면 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완성을 다 해야지 청구할 수 있죠.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못 하겠죠? 근데 하자에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하자라는 거는 건물이 전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완성된 거기 때문에 공사대금 청구는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든가 하자를 보수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수급인한테 있을지언정 공사대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는 것이죠. 하자의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소송 실무적으로도 미완성의 경우에는 중단된 공사 부분에 이제 공사비를 정산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기손고 감정을 하게 되지만은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 이제 감정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하자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 하자 감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는 공사가 다 완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체상금. 지체상금이라는 거는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급인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완성 경우에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자의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송 실무상으로 하자 감정을 할 것이냐, 기성고 감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냐? 결국은 이제 공사가 어떤 데 완공됐다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한 경우에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라는 건 뭐냐? 계약에서 예정한 공정이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꼭 준공검사를 받아야지 완공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수급인이 자신이 계약에서 맡은 일을 마치면 그것으로서 건물은 완성됐다고 보는 것인데 다만 이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일이 완성된 것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일이 예정된 최후 공정이 종료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이게 여러 개 부분 공사나 공정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 공사나 그 부분 공정의 종료와 검사를 완료하면 해당 공사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발견된 시공상의 흥결은
하자 보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하자 보수 대상이 된 하자로 본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공사, 부분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이 완료가 되면 해당 공사는 종료된 것으로 예정된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 완료와 관련해서 만약에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는 했어요. 그렇지만 앞에 여러 단계 이제 나눠서 된 공정 중에서 일부가 누락돼서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미완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완성됐지만 하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결국은 미시공 부분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 미완성 부분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것인데 그러면 그게 미시공 부분이 건물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정도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건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미시공 부분을 만약에 그거 없으면은 건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건물이 이제 실제로 사용 승인까지 받았느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완성 부분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우리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자 이런 약정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경우에 완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완성으로 볼 것이냐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실익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건물 이제 만약에 하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서 도급인이 하자 항변을 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공사금액에서 상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제를 하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하자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그 하자 입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입증 책임의 문제죠.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는 책임이에요. 그럼 하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누가 패소하게 되는 겁니까? 도급인이죠. 그래서 하자의 입증 책임은 하자의 존재는 도급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의 성상에 대한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약정한 내용과 완성된 사태의 불일치, 이게 하자죠.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도급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도급인이 감정 신청을, 하자 감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 재판부가 나가서 검증을 하고 감정인이 감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자 감정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략적인 하자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민법이 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그러니까 시공사의 건축주 내지 발주대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기본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아예 법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법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이제 민법에 전용 계약이 15개가 있는데 또 우리 건설 공사 계약은 그 15개 중에서 어떤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도급 계약이죠. 그 도급 계약 편에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 민법 조항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감정하시더라도 그 기술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감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법리적인 내용 그리고 법 이론 이런 것들을 좀 기반을 두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66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수급인이 누구한테 지는 책임일까요? 담보 책임은 도급인에 대해서 지는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1항은 완성된 목적물,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 그러니까 완성된 목적이나 그다음에 이제 완성 전이라도 일부가 성취된 쪼개가지고 공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성취된 부분이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는 도급인은 누구에 대해서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1항은 하자 보수 청구권이에요. 돈 달라는 게 아니고 하자를 보수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예요. 수급인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뭐예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어떤 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예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고 and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는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하자가 매우 중요한 경우는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보수 비용이 안 들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때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1항은 하자 보수 청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2항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1항에요.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에요. 그래서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그러니까 하자 보수 청구를 하지 않고 가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하자 보수와 함께 하자 보수 청구도 하면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럴 것이냐 하는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3항, 전항의 경우에, 전항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36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이라면 계약에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 쌍방이야 쌍방 당사자가 의무를 지는 계약.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어떤 의무 이행이 없으면 나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 채무를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준용한다는 말은 도급인은 뭐예요?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손해배상,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어떤 권리가 있죠? 그렇죠. 공사대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의무 관점에서 보면 돈을 줘야 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지급 의무하고 손해배상 내가 받아야 될 권리하고 저쪽에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죠. 그 두 개의 권리 내지 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이행해야 상대방도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뒤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완성된 목적물, 완성되기 전에는 좀 다른데요. 목적물이 완성되면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급 668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69조. 하자가 있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한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급인한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도급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고지를 안 했어, 도급인한테. 그 재료,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자담보 책임 670조, 671조가 있는데 670조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요. 671조가 건물,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수급인이 그 도급인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데 얼마 동안 그럼 책임을 져야 되냐? 무한정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는 인도 5년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후문에 보면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 기타 이하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데 현대 건축물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건축물일 때는 10년 동안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수급인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우리 일반 건축물 민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은 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년. 이걸 유념해 두세요. 왜 이게 10년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이런 법 해석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문제가 됐어요. 10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법에 정해진 10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특별법에 있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그 기간을 그 책임 기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10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72조 담보 책임 면제 특약. 그러니까 당사자가 타자에 대해서 책임 안 지기로 면제하기로 담보 책임이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 않은 사실이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의 규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니다. 자, 민법에 앞서 이 하자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누구의 담보 책임입니까? 수급인의 누구에 대한 도급인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인도한 수급인이 발주자나 건축자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에요. 하자 담보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민법 외에도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집합건물법, 그다음에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민법이 약간 기본적인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조항에 따라서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보충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안마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법을 적용할 것이냐,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냐, 특별법을 적용하더라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논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민법 조항들 한 6, 7개 조항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법적 성격, 제가 법적 성격을 법학에서는 많이 따진다고 했는데 이게 소송의 형태나 내용을 좌우하기 때문이란 말을 전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 어떤 성격을 가지냐에 대해서 법정 무과실 책임설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설이 계속 주장이 돼요. 이거는 지금도 학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쉽게 보면 이제 대법원은 법정 무과실 책임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법정 무과실 책임설이 뭐냐 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설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른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계약한 거에서 채무를 제대로 불안정하게 이행했다 하는 거. 일의 완성에 흠이 있는 게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채무불이행 책임설인데 그에 반해서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채무자가 수급인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도록 법에서 정한 책임이다. 이게 이제 법정 무과실 책임설이고 대법원이 따르고 있는 태도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무슨 실익이 있어야 되는 논의의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귀책 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법정 무과실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과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서를 따르면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법정 무과실 책임자의 입장에 대법원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수급인이 기책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의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의과실 없이
건물을 완공했는데 건물에 하자나 균열, 뭐 규절이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수급인이 정말로 고의과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냥 하자 담보 책임 묻는 거 말고 채무불이행,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도 같이 부담시킬 수 있겠냐 이런 논의들이 이 법적 성격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법정 무과실 책임서를 따르냐 채무불이행 책임서를 따르냐에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제 액젓 저장 탱크 제작 설치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자가 발생했어. 탱크에 균열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이 균열이 발생해서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 보수 비용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래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이 완성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액젓이 변질돼 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그건 약간 결이 다르죠, 내용이. 그죠? 그랬을 때 앞에 그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균열 생겨 가지고 그걸 보수해야 되는 비용은 이 하자 담보 그 민법상의 이 법정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그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 있잖아요. 이것은 당사자의 어떤 도금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 그래서 그런 채무불이행 손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채무 그러니까 하자 수급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채무하고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판결이 있어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보시면 이게 법적 성격에서 비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법령이 아까 민법이 있었죠. 민법이 기본법인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수급인의 책임이 있어요. 수급인의 발주자가 도급인이죠.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자담보 책임 기간만 정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보면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 발생 기간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있다 하면서 10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서 그 기간들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기간만 정해서 다른 것들은 안 정했어요. 기간만 정해놓고 이것도 수급인의 도급인의 하자 책임, 담보 책임 규정이에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 건산법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한 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뭘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민법으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민법 해석으로. 그래서 민법의 해석으로 해석하고 만약에 다른 법령에 뭐 있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공사,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특수공사들이요. 전기공사나 뭐 이런 다른 특수공사에 대해서는 또 관련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그 관련 책임 규정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법령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법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법들이 또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 법하고 민법하고 어떤 또 연관성이 있을 거냐. 그럼 어느 법을 우선시킬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표로 하나 정리한 거예요. 표로 정리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변호사님들 이게 잘 개념을 정립 안 하시면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거 보시고 나중에 한번 문제가 될 때 한번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될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민법 조항은 봤고요. 민법 조항은 봤고 그래서 민법 조항에 수급인이 도급인에 지는 하자담보 책임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데 크게 뭐였습니까?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를 크게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하자보수 청구권을 먼저 봅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은 어떤 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완성된 건물, 아까 그랬죠?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완성된 건축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요.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자의 보수라는 건 뭡니까? 원래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걸 청구하는 거예요. 하자를 제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자 보수 청구를 하려면 하자가 보수가 객관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성질상.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면 보수 청구가 의미가 없죠.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으로. 그죠? 하자 보수가 객관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해야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완성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대한 하자도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완성돼 있으면 건물 전체가 완성 안 됐더라도 일부가 완성됐으면 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자 보수 방법은 수급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재량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면 됩니다. 도급인이 보수 방법을 지정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하자 보수 청구권은 실무상으로는 어떠냐 하면은 재판 이전 단계에서 주로 문제가 돼요. 이것을 소송으로 구해가지고 소송에서 하자 보수 청구해라 이렇게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재판 이전 협의 과정이나 클레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지금 약간 버전이 좀 달라져가지고 편집은 제대로 됐는데 이렇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자보수 청구권이 그러면 아까 조항에서 봤죠. 민법 조항에서 어떤 때는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의 가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중요한 하자, 그 다음에 덜 중요하지만 보수의 가담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하자 보수 청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자인 경우는 전부 다 인정이 되고 하자 보수 청구가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보수의 과다한 비용이 아니라 적정한 비용이 들어. 그런 경우에는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 보수의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그런 것을 적정히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보고 있는 태도이고요. 그래서 다시 펴러보면 아예 하자가 보수가 불가능해. 그러면 하자 보수 청구도 할 수 없고 대신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만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 하자 보수가 가능해요. 근데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하자에 대한 그 비용이 적정하든 그다음에 과다하든 하자 보수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비용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해요. 적정한 경우는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면 안 된다. 두 개. 혹시라도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성하고 과다성, 하자의 중요성과 과다성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냐 못하냐 그 결정하는 중요 기준이 되는데 그럼 중요성이라는 게 뭐냐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객관적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객관적인 하자 상태 그것만 기준으로 하자. 아니면은 그거 플러스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약정한 거 계약의 목적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객관적인 하자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이런 주관적인 사항도 보충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견해가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정, 예를 들면 건물의 구조라든지 위치, 면적, 기능, 용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이 뭐 설계도나 계약서에 의도한 목적 이런 것들을 보충적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하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건물의 기초 부분이라든지 골격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그게 안전성이나 내부 연안에 그냥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당연히 중요한 하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뭐 재료 종류나 치수, 공법 등의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중요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목적물을 하자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이런 거는 중요한 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판례에서 한번 보면 이제 도급 계약을 할 때 건물의 계단실 내부 벽면 공법과 관련해서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당사자가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시공은 반건식공법으로 시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습식공법으로 시공한 것과 비교해서 벽면의 사용상의 기능과 역할이나 외부로부터 충격 등으로 오는 피해 등에 대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면 중요한 하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반면에 원래 이제 그 시방서에 도급계약서에 이제 설계도 부속 서류 시방서에 원래는 금성 주식회사 제작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인이 도급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제품과 규격은 같은데 가격이 저렴한 대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임의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한 엘리베이터가 그 후에 이제 도산을 했고요. 근데 승강기는 잘 썼어요. 그래서 뭐 안전 점검도 받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고 뭐 한 몇 차례 수리비를 들였지만 아주 경미한 정도 수리비만 들고 별다른 하자 없이 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 엘리베이터 이제 원래 그 제작사가 도산을 했지만은 그 제작사의 어떤 뭐 관련 업체 대한 엘리베이터 서비스는 계속 존속을 하면서 서비스 회사가 계속 존속을 하면서 승강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 이런 보수 이런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이 승강기도 몇 차례 이렇게 하자 보수도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급인이 이제 공사 완료한 다음에 도급인에 대해서 공사대금 청구를 한 경우 했을 때 도급인이 그에 대해서 이제 상계항변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하자 있다고. 원래 금성 거 써야 되는데 대한 엘리베이터 거 썼기 때문에 이건 하자다. 중요한 하자다 해가지고 상계항변을 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하자 항변의 소송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심은 어떻게 봤냐면은 수급인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바꿔가지고 한 거는 당사자가 원래 약정하고 다르게 한 거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는 있는데 원래 변경 시공으로 인해서 이용의 불편을 처리하는 등 기능상의 하자를 처리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보수하려면은 시공된 부분 전부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공해야 되는데 교체 시공에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사회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교체 시공이나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게 판단을 했어요, 원심에서는. 대법원은 어떻게 같이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했어요. 도급인과 수급인이 도급계약 체결하면서 특별히 금성껏 설치하기로 했는데 수급인이 어기고 대한 엘리베이터 거 승강기에 설치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엘리베이터가 그 이후에 도산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회사를 두고 그 서비스 회사가 부품을 확보하고 있고 2년 동안 크게 이 뭐 승강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승강기의 내부 연안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됐다. 이것은 수급인이 도급인과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이런 것도 좀 영향이 미쳤겠죠. 대한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제작에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설치에 있어서 이런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중요한 하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성 판단과 관련된 대부분 판단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하자라고 본 사례죠. 그 지금까지는 이제 하사보수 청구에서 두 가지 요건, 청구할 수 있는 기준에서 중요성, 하자의 중요성을 먼저 봤고, 그러면 이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과다한 거냐?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수급인이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보수했을 때 도급인이 얻게 되는 이익, 두 개를 비교 형량하라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봐가지고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걸 두 개 비교해 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급인의 이익이 얼마나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보수 비용은 엄청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보수 비용이 과다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시공 비용 및 통상 이제 재시공 비용 및 교환 가치 차액을 보거나 아니면 시공 비용의 차액을 비교해서 과다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 중요성 요건하고 이 과다성 요건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애매할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계약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상들을 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죠. 이 하자가 중요한 거냐, 보수 비용이 과다한 거냐. 그 다음에 그럼 하자 보수 청구는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아까 민법 조항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하자 보수해달라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수급인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 같은 걸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라. 이건 어떨까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수하는데 뭐 한 2개월, 3개월이 든다 하면 그 기간 내에 하자 보수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급인이 보수 청구해가지고 수급인이 보수를 했다. 그러면 도급인은 보수한 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수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도급인이 이제 하자보수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수급인이 그 기간 내 보수를 안 해요. 그러면 도급인이 또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한 번 청구했으면 그 사람이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하자보수 청구 못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보는 견해는 보면 보수 청구할 수도 있고 수급인이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한 번 더 해달라고 보수 청구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좀 다수인 것 같고요. 독일 민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자보수 청구권하고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하자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법원에 실제로 하자보수 청구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이 뭐 그런 뭐 쟁점으로 이슈가 제기돼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모르겠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도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고 하면 자기가 청구권 행사해서 언제까지 하자 보수해달라 수급인한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인이 그러면 직접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겠냐. 원래 이제 수급인한테 하자 보수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인데 수급인이 응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직접 할 수 있겠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정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 이런 본의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다만 도급인이 그러면 할 때 하자보수 하더라도 수급인의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고가 재료를 써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하자가 없는 곳인데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부가적인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부담해야죠, 그 돈을. 그 비용까지 수급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급인이 하자를 알면서 목적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정보 책임이 면해지는 걸까요? 도급인이 건물 인도받을 때 하자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하자 보수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인도받은 후에라도. 근데 이제 명백하게 그럴 만한 사정. 예를 들면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충분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 건물이 제대로 완성됐다는 것, 계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완공됐다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건축주가 그다음에 하자 있다라는 것들 어떤 유보 조항도 유보하는 내용도 두지 않고 목적물 인도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뭐냐 하면 하자를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하자 보수 청구를 수급인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죠. 대신 도급인의 의무는 있는데 그 의무는 공사대금을 수급인에 지급해야 될 그런 채무인데 이 두 개는 지금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 그래서 하자 보수 끝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냐 그 범위가 문제되는데 그 범위라는 건 뭐냐 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럼 뭐 공사대금 전부 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자 보수는 우리가 예상되는 하자 보수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비까지 그 지급을 그 범위까지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체 공사부 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이 형평상 봤을 때 도급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 및 손해배상의 상당액, 그러니까 하자 상당액 금액 정도만 의 공사 금액 정도만 거절할 수 있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공사 예를 들면 전체 공사 금액이 큰데 하자 보수는 일부만 해줄 수밖에 없는데 전체 그 많은 금액 전부를 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하자 보수 청구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 중에서 하자 보수 보수 청구권에 대해서 봤고 조금 쉬었다가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민법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